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펼치는 사이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위기감과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데요. 위기의 수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1500년 역사가 깃든 백제 유적들을 돌아보고 연희향 가득한 특별한 음식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양정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솔직한 토크 솔까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살펴봅니까? 예, 천벽가를 산책하시다 보면 가끔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노숙인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요, 이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자칫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리 밑 구석에 숨어 있는 텐트가 보입니다. 대전 천변을 따라 늘어선 노숙인 텐트입니다. 비닐과 박스 등으로 생활 공간을 만들어 숙식을 해결하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처지가 어려운 건 이해되지만 산책로 한가운데 노숙인들이 있어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민원이 이어지자 최근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서 텐트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이 하천물이 범람해 자칫 텐트에 사는 노숙인들의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과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와 용인시에선 하천변에서 지내던 노숙인들이 호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노숙인 지원시설에서 하루에 4번씩 나와 시설 이용을 권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천변에 이 노숙인들이 얼마나 생활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대전천 목척교와 은행교 일대를 살펴봤는데 한 5개, 6개 정도의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리 잡고 생활하시는 분은 한 3분, 4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다른 곳에도 사실 노숙할 곳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천 주변에 이 텐트까지 치면서 노숙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노숙인들은 낮에는 좀 많이 돌아다니시고 네. 밤에 좀 텐트에 가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잘 때 천변가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좀 조용한 편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뭐 돌아다니는 사람이 네. 없다 보면 발걸음 소리도 줄어들고 지하상가나 역 주변 같은 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시끄러워서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햇빛이나 비 같은 게 올 때 막아주기도 하고 다리 밑이라서 시원한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옛날에는 다리 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숙인들이 하천 주변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또 실제로 또 하천물이 불어나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하천물이라는 게 사실 예. 비가 오게 되면 순식간에 불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 기간에도 경기도 여주에서 하천변을 산책하시던 그냥 일반 70대 남성분이 급류에 휩쓸려서 숨지기도 했는데 특히 하천변에서 생활을 하는 노숙인들은 밤에 잘 때 그렇게 범람을 하게 되면 더욱 위험하겠죠. 실제로 지난 2017년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하천 다리 밑에서 50대 노숙인이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숨지기도 했고 그 다음해인 2018년에도 용인에서 40대 노숙인이 잠을 자다가 그 하천변 옆에서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다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노숙인들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전이나 이런 뭐 충남에도 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시설을 가지 않고 이렇게 하천 주변에서 생활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사생활을 존중받고 개인만의 공간이 좀 자기 공간을 갖고 싶은 건 인간의 좀 기본 욕구인 그렇죠. 예. 기본 욕구지 않습니까? 근데 노숙인들은 특히 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경우가 특히 더 많습니다. 근데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십 명이 한 방에 모여서 네. 지내는 구조기 때문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다툼이 날 수도 있고요. 또 개개인이 원하는 생활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텐트에서 지내야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시설에서는 자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귀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한 노숙인은 네.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이제 뭐 부인과 싸우고 나와서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본인이 당이 있어서 화장실을 밤새 자주 들락날락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웃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가족들이 불편해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시설에 가도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불편하니 난 그냥 나와 사는 게 더 편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분 그 노상 방뇨할 텐데. 그런데 이 노숙인 시설도 이 4개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면서요. 네. 사실 그 노숙인들이 자립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냐, 기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노숙인 시설이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전에선 이게 좀 짧다고 판단을 해서 4개월로 늘렸는데 이게 4개월 지내고 그다음에 2개월 나갔다가 또다시 4개월을 지낼 수 있는 이런 구조여서 연속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나와야 되니까 굳이 네.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고자 개인적인 공간도 필요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노숙인을 좀 독립된 고시원이나 쪽방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임시 주거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었는데 이처럼 이제 원룸 형태의 개인적인 독립 공간을 지원해서 자활을 돕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철저한 후속 관리가 병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천변 노숙인들이 지금 가장 문제인데 요즘 같은 장마 기간에는 단기적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출입을 통제를 하거나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사실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요즘 같은 때에는 뭐 하천변에서 자전거를 타신다든지 뭐 또 산책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급류에 휩쓸려서 가끔 이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민들도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예. 얼마 전 대전의 한 호텔에서 남자들이 집단으로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이제 경찰에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마약을 한 두 남녀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2일 대전 서구의 한 호텔. 남자들이 집단으로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것 같다. 창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다는 문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연락처 어떻게 돼요? 여자친구? 오늘 어디 갔났어 어제? 여자친구 아니잖아요 그러면. 잠깐 들어갈게요. 경찰이 호텔 안으로 들이닥치자 남성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도 한 것도 없고 도둑고 만난 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성인인 거죠? 당연하죠. 잠시 뒤 신고한 여대생이 화장실에서 유유히 나오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얼버무립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객실 내부를 살펴보니 테이블에는 흰 가루와 알코올솜, 주사기 뚜껑이 놓여 있었고 추궁 끝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앱을 통해 만났는데 남성이 성매매를 전제로 수천만 원을 제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마약에 취해 환각 속에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저도 전 뉴스 보면서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좀 네. 집단 성폭행을 당할 것 같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남녀가 단 둘뿐이었습니다. 네. 마약에 취해서 여성분이 좀 환각 속에서 신고를 했다라고 이제 경찰 쪽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신고로 인해서 본인들의 범행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 자진 신고를 한 격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관계를 전제로 돈을 지급하는 앱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타 지역에서 왔는데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이렇게 만나서 전날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만난 지 이틀 된 사이에 저렇게 적발이 된 겁니다.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좀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여자한테 이런 거 보고 주사기 이런 거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약 투약 사실을 좀 털어놨고 결국에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남녀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마약에 취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벌였다는 건데 근데 호텔 금고 얘기도 나오던데
글쎄요, 금고에 마약을 보관할 정도면은 뭐 그 정도로 장기 투숙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이 호텔에는 아마 처음 묵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게 금고가 호텔 금고처럼 뭐 이렇게 큰 금고는 아니고요. 필통 크기만한 작은 금고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금고로 이렇게 보이는데 장기 투숙은 아니고 그렇게 와서 휴대를 하면서 마약을 가지고 와서 투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보면은 마약 범죄가 꽤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통 두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두 사람은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네. 여성분은 전과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성분은 타 지역에서 이 동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에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미 또 3회 정도 전과가 있었고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는 최대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되고 성매매 처벌법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되는데 사실 좀 죄질이 안 좋은 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초범일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예. 조금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정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